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10.3% 증가했고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숫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까지 9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는데 확진자 증가세는 이번 주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켄타우로스의 세부 변이인 BN1의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점유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우세종 BA5 변이는 52%로 비중이 줄었는데 우세 변이의 비율 변화가 올겨울 유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수치 발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SNS를 통해 감염자들의 다양한 증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의 60%인 8억여 명이 감염될 거라는 전망 속에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당초 예정보다 늦춰진 내년 5월로 잡혔습니다. 지난 6월 발사된 누리호 2호기가 최초 계획이었던 5월보다 한 달 연기되면서 누리호 3호기 일정도 수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 많은 잡음을 빚어온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트위터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로 맡아줄 후임자만 나오면 자신은 소프트웨어 운영만 담당할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응답자의 58%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8주 연속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0.3% 증가해 유행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64명으로 전주보다 4.5% 증가했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4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유행 추이를 알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8로 전주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9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환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했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이 30에서 40%대로 의료 대응이 안정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전국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BN1 변이가 20% 이상 검출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둘째 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한 결과 BN1 변이가 20.6%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이자 BA2.75의 세부 계통인 BN1 변이는 지난달 다섯째 주에 검출률 13.2%로 10%를 넘은 뒤 이달 첫째 주 17.4%를 거쳐서 둘째 주에 20%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우세종 BA5 변이는 이달 첫째 주 검출률 60.5%에서 둘째 주에 52%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BN1의 검출률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이번 겨울 유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BQ1은 7.7%, BQ1.1은 5.8%씩 검출됐습니다. 14억의 인구 대국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누리꾼들끼리 다양한 감염 증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칼날주나 울음주와 같은 이름도 등장했는데요.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파이 변이 출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이 남성,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我没有其他什么症状，就是不舒服的症状，唯独就是眼睛一直在流泪。 이름하여 울음주, 끊임없이 출몰하는 변이주에 빗대어 붙인 이름입니다. 이 밖에 오미크론 변이의 주요 증상인 고열과 인후통에서 따온 분화주, 칼날주, 별다른 증상 없이 가볍게 지나간다고 해서 행운주 등 14억 인구만큼 증상도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만들어낸 말이라면서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这是很短时间大规模的感染，它不但影响正常的生活秩序，它有可能还导致新的变异株的。 전체 중국인의 60%인 8억 명이 감염될 거란 전망 속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파이 변이로 튀면서 면역 회피나 독성이 강화될 경우 팬데믹 종식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The virus is spreading, that it is in the wild,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mutate and to pose a threat to people everywhere.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자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독일, 일본 대사관도 비슷한 공지를 내놓으면서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의 신호탄이란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먼저 자국민 출국을 사실상 막아온 만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돼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비자 발급 업무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처리 기준이 내년부터 다른 감염병 폐기물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완화되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은 당일 배출, 운반, 소각 대신 보관은 7일, 운반과 소각은 이틀 안에 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 폐기물 발생 추이를 살피고 비상 대응 체계를 지속 운영해 의료 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제조 수입한 기업은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포장재가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에 분담금 50%를 환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 수입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는데 총 65개 기업이 10억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이 돈은 같은 평가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부과된 분담금 할증 금액을 활용한 것으로 환경부는 할증 및 환급 적용 대상을 페트병 이외 유리병과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진으로 7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가스 누출과 도로 균열이 보고됐으며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새벽 2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서쪽으로 42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의 작은 마을 펀데일의 서남서쪽 12km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16.1km였습니다. 15초 이상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10여 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깨져나간 상가의 유리창들이 지진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SNS엔 지진으로 깨진 접시 등 피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한 주택은 현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Sleeping on the couch and heard big banging, stuff started falling, so I opened the door and this is what I opened it up to, right here, whole front porch. 펀데일 다리에 균열이 발생해 통행이 차단되는 등 일부 도로가 통제됐고 곳곳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신고됐습니다. 주변 7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At this point, there's some 71,000 people that still are without power, and PG&E, we're working closely with PG&E to get that power restored up into the area. 지진으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인근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일주일 내에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확률은 13%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음식을 간단히 데워 먹기에 편리한 전자레인지,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매우 불편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자레인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전자레인지 사용 꿀팁을 오늘 과톡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또 맥주나 탄산음료에 있는 거품의 비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며칠 전 현민이네. 날씨도 춥고 나가기 싫어서 집에서 뒹굴뒹굴하며 짧은 너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 지인이가 의심되는 영상을 발견해 정말 사실인지 밝혀보기로 했다. 오케이, 오늘은 이걸로 가보자고! Show you guys what happens when you pour a beer incorrectly. You see, because they're scared it's going to foam up, so they pour it really slow in the glass, and they serve the beer that way. But a bartender who's in a hurry, who really knows the proper way of pouring a beer, will pour that beer much faster and fill the glass that way. This is what happens. But when the beer is poured correctly and the gases are allowed to dissipate, look at what happens. 그런데 만들어내요. 가스가 안 나오면 배가 불러지니까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즉 빨리 따르면 가스가 차는 걸 방지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하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그럼 맛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시원한 맛을 덜 먹든지 좀 덜 차게 먹든지. 과연 연말 모임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자규!
Did you know that when you're heating something in your microwave, such as soup, to not put it right in the middle? You want to put it on the side. That way, whenever it is rotating in the microwave as it is heating, it is getting evenly heated, and you won't be left with splotches of cold spots. 자, 그래서 정말 영상처럼 음식을 가장자리에 놓는 것이 더 골고루 익혀질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똑같은 밥 그릇에 야채죽 같은 양을 똑같이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둘 다 냉장고에 놓아놨던 거라 조금 차갑거든요. 지금 온도계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9.8도. 다른 그릇의 죽도 거의 비슷한 온도. 9.8도, 9.7도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하나는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요거를 전자레인지 가운데 놓고 돌려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정 가운데에 죽그릇을 놓아두고 1분 30초 동안 돌려봤습니다. 그릇은 좀 따뜻해진 것 같긴 한데 이거 온도 한번 재볼까요 지금? 자, 정중한 온도를 잽니다. 가운데 부분의 온도는 25.5도씨, 오른쪽은 34.4도씨. 그래서 똑같이 3분을 돌려봤는데요. 일렬로 놨을 때는 평균 47.1도씨의 온도가 나온 데 반해 원형으로 놓고 돌리자 평균 67.8도씨로 무려 20도씨나 차이가 났습니다. 아, 뜨거워. 자, 여러분도 전자레인지 꿀팁으로 뜨뜻하게, 뜨끈하게 데워드세요. 또 핫. 오, 핫. 오. 핫. 핫. 핫 이슈? 그렇지, 이번 주 핫 이슈입니다. 엄마, 난데 돈 좀 보내줘. 가족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악성 보이스피싱.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 금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전화로 변조한 외국 전화가 걸려왔을 때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도록 한 건데요. 이전까지는 발신 번호 뒤 9에서 10자리가 일치하면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 전화를 오해해 쉽게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앞단에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음성 안내도 추가한 건데요. 이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 업데이트 개선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융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추가적인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내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 하루빨리 근절되길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중국 진시황은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 불로초를 찾을 정도로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꿈인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인류의 질병 정복을 앞당길 5대 미래 유망 바이오 기술이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번 5대 미래 유망 바이오 기술 어디서 선정한 건가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선정했는데요. 이 바이오는 국내를 막론하고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 9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바이오 제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명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첨단 바이오를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켜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원내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내를 막내에 발굴한 156건의 기술 후보를 검토해 19건의 유망 기술 후보를 도출했습니다. 네. 이후 기술 설명회와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5개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했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미래바이오 장기 대체 치료 기술, 네. 극노화 원천 기술, 질병 정복을 위한 차세대 혁신 치료법, 디지털 바이오테크놀로지, 혁신 재생 치료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선정된 기술을 보니까 이게 바이오 분야인 만큼 대부분 노화와 질병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우선 여기서 미래 바이오 장기 대체 치료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이 장기 대체 치료 기술은 오가노이드나 이 동물들을 이용한 어떤 치료 기술, 그 대체 장기를 개발하는 기술을 말을 하는데요. 네. 오가노이드는 일명 미니 장기라고 불리죠. 이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 입체 구조로 배양을 한 그 세포 덩어리로 특정 장기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폐 오가노이드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네. 이런 오가노이드는 신약 개발을 할 때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폐암 신약을 개발한다고 할 때 폐 오가노이드가 있으면 실제 인간의 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보다 더 정확한 효능과 안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장이나 폐, 신장, 뇌 등 다양한 오가노이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이 장 오가노이드와 침생 오가노이드를 대상으로 손상된 장과 침생 조직을 재생하는 임상 1상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오가노이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이 종양 오가노이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환자의 종양, 즉 암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오가노이드인데 근데 이건 환자의 암세포로 만든 오가노이드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어떤 항암제가 가장 좋을지 환자에 투여하지 않고 이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인 질병 정복을 위한 차세대 혁신 치료법은 어떤 건가요?
일단 혁신 치료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선 그 유전자 과위를 이용한 치료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유전자 과위는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다른 유전자를 교체해주는 그런 기술을 말하잖아요. 이 유전자 과위는 유전자를 잘라내는 즉 과위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고 이 단백질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유전자까지 안내하는 안내 물질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네. 2020년 노벨 화학상은 이 3세대 유전자 과위인 크리스퍼 유전자 과위 시스템을 발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었죠. 네. 이 특정 세균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이 세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왜 그런지 들여다 보니까 이 세균이 그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뭔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크리스퍼 유전자 과위 시스템인 거죠. 아, 네. 이 최근에 이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과위보다 크기는 작으면서 효능은 더 좋은 그런 차세대 유전자 과위도 개발이 됐는데요. 유전자 과위 기술은 사실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지만 최근 동안에는 이게 그 이 유전자 과위를 이용한 치료제가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예. 언제 나올까 이런 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올해 8월 미국의 이제 블루버드라는 바이오 기업이 이 빈혈증 치료제를 대상으로 만든 유전자 과위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유전자 과위 치료제 시대의 포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국내 경우인 유전자 과위 전문 기업들이 뭐 헌팅턴병이나 루게리병과 같은 그런 희귀 질환을 유전자 과위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전자 과위 기술은 저희도 많이 다루었었는데요. 더 많은 질병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길 바라고요. 또 혁신치료법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도 있는데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에 존재하는 그 미생물과 이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합쳐갖고 일컫는 용어거든요. 사실 우리 몸에는 우리의 인간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그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네. 이들 미생물의 한 90%가 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뭐 장내 미생물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 미생물들이 뭐 단순히 소화에만 관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소화뿐만 아니라 뭐 면역 기능 같은 인체의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 장내 미생물이 뭐 미생물끼리도 소통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간 세포하고도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또 그 인간 세포가 인간 세포끼리도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그런 기능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이 최근에 되게 뜨거운 이슈였었는데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말씀해주신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도 상용화가 됐나요? 사실 이제 아까 전에 그 유전자 과위 치료제가 8월달에 세계 최초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도 올해 그 이번 달 초에 미국 FDA가 승인을 했습니다. 아. 이거 그래서 그 이 좀 이름이 어려운 질병인데요. 네. 그 리바이오틱스라는 미국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클로스트리오이드 디피실 감염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이 병은 항생제가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까지 공격을 해서 이 독소를 생산하는 디피실 균이라는 이 균이 증식해서 일어나는 병인데 네. 이 병의 어떤 그동안의 주요 치료법은 타인의 건강한 대변을 이식하는 시술법밖에 없었어요. 네. 다른 사람의 그 대변에 있는 유익한 그 미생물을 이식하자 이게 치료법이었는데 이 미국의 그 바이오 회사는 이 점에 착안을 해서 그 인간의 분변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가지고 유용한 미생물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을 한 거죠. 네. 국내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건선이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개발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작은 미생물들이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핵산 치료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 핵산 치료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핵산은 뉴클리릭 액시드인데 이게 이제 DNA나 RNA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산 치료제는 DNA나 RNA를 활용해서 만든 치료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유전자 치료제라고도 부르죠. 예. 이 핵산 치료제 관련해서 이번 달 2일 미국 FDA가 이제 4번째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을 했거든요. 예. 이 치료제는 세계 최초의 혈액병 치료제인데 혈액병은 그 유전 질환으로 우리 몸에서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인자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 발병하는 병이죠. 네. 이번에 승인받은 치료제는 혈액 응고인자의 정상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식의 치료제입니다. 앞서 미국 FDA는 2017년 그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제, 2019년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올해 8월 이 지중해성 빈혈 치료제 등 3건의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을 했고 이번에 이제 치료제를 승인했으니까 유전자 치료제는 지금까지 4건이 총 승인이 된 셈인 거죠. 이 유전자 치료제는 치료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이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회
투여하면 이제 치료가 끝났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이유 등으로 뭐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약값이 좀 비싼데 이번에 승인된 유전자 치료제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47억.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한 번에요. 한 번 치료로. 네. 근데 이제 이 치료제는 한 번만 치료를 받으면 평생 동안 이제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일회로 끝난다. 뭐 그런 게 있죠.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는 이제 이 유전 질환 가운데 하나인 사리코마리 투스병이라고 있거든요. 삼성가의 뭐 유전병이라고 불리는 이런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그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놀라운 효과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좀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디지털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뭐 쉽게 말하면 IT 기술과 바이오의 융합이다. 이걸 융합을 해서 뭐 새로운 치료제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신약 개발의 어떤 첫 번째 단계는 유효 물질, 즉 약의 어떤 효능을 내는 그 물질을 찾아내는 후보 물질 발굴 단계인데요. 네. 기존에는 뭐 수천 개의 후보 물질의 유효성을 사람이 일일이 테스트를 해서 뭐 수십 개를 추려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뭐 힘든 그런 과정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미국의 그 인공지능 바이오 기업 중에 아톰와이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에볼라 신약 후보 물질을 2개를 단 하루 만에 찾아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얼마큼 성능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예인데 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약 개발의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이라 그러면은 뭐 얼핏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주는 역할은 후보 물질을 찾는 그 기간을 단축해주는 그 부분의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후보 물질을 찾아내면은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동물 실험이 끝나면 인체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공지능이 해줄 수가 없고 기존의 방식대로 사람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아직 인공지능이 발굴한 후보물질 FDA 승인을 받는 신약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관련 업계에서는 한 5년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는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우리 바이오 산업계가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호의 발사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늦춰져 내년 5월로 잡혔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원래 지난 5월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2호기 발사가 6월로 한 달 연기됨에 따라 누리호 3호기도 다소 수년됐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3호기에는 모형 위성 등을 탑재했던 1, 2호기와 달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기와 도요센 나노위성 4기 등이 탑재됩니다. 또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과정에 참여해서 발사 노하우를 이전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가스 가격 상한제를 합의한 다음 날 사고가 발생하면서 둘 사이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주용성 기자입니다. 마을 한쪽에서 폭발하듯 불꽃이 솟구칩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불기둥은 어림잡아도 주변 건물보다 몇 배나 큽니다. 러시아 서부 추바시아 공화국 칼리니노 마을을 지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4,400여 킬로미터의 수출용 가스관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점검과 수리를 하던 중 지하 가스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Да, к сожалению,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возможно, ремонтных, пока еще выясняем,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газа.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스 가격 상한은 내년 2월 중순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에너지 위기를 만들자 유럽연합이 맞대응한 겁니다. We have included the safeguards which will ensure that the European market will remain competitive and attractive for the gas suppliers.
폭발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은 5%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상한은 시장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한 뒤 사고가 나면서 의심을 살 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 많은 논란에 빚어온 일론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0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후임을 맡아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대로 트위터 CEO를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와 서버 부서 운영만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머스크는 지난 10월 트위터를 전격 인수한 이후 무더기 해고, 일방적 계정 삭제 등으로 잡음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여파로 머스크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지난 19일 자신의 CEO 사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갑자기 트위터에 띄웠으며 1,750만여 명의 응답자 중 57.5%로부터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대 저성장 전망은 사상 처음인데 그만큼 최근의 복합 경제 위기가 엄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수출 활성화에 집중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가시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도 올해보다 70만 명 감소해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대 초저성장 전망은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복합 경제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지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 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공제 확대 등 에너지, 교통,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수출 활성화에도 역량을 쏟기로 했습니다.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이 지원됩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10%로 상향되고 5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이어 국가 전략 기술로 새로 지정돼 세액 공제율이 최대 8%까지 높아집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또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4.0 전략이 추진됩니다. 모빌리티와 우주, 양자, 의료 분야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의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재정과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던 다주택자를 공급 주체로 보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 내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침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로서는 연착륙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한 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상한은 3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지난 2020년 7월 도입했던 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달했던 취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2주택자는 조정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와 같은 기본세율을, 3주택자는 4%, 조정지역에서는 6%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실수요들은 오른 금리에다가 대출 규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풀지 못하는 상황이면 구매력 회복이 좀 어려워서 거래 절벽 상황이라던가 가격 급락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주택 구매가 가능한 수요층은 이제 다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이다라고. 지난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사실상 폐지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합니다. 장기 매입 임대 대상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포함했습니다. 업계 예상을 넘어선 규모지만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공공임대 50만 호를 포함한 270만 호 공급 대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부동산 시장 방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내년부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제도 지원 금액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에 도입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차고 송금 발생 빈도와 금액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고 송금을 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서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전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프랑스 선수단의 귀환 모습 보셨는데요.
네, 월드컵 우승을 거머쥔 아르헨티나의 선수단 귀국 표정은 어땠을까요?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단을 태운 무게차가 제대로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시민 수천 명이 선수들을 보기 위해 차량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선수들도 함께 춤추며 마음껏 기뻐합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도로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Mirá todo eso, mirá todo lo que está pintado de la celeste y blanca, venir por la ruta, venir por toda la autopista y que toda la gente está alentando a Argentina. 수도 외곽에서 출발한 차량은 시내를 관통해 정부 청사 앞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 기념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와 도로를 메운 시민들로 거북이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부터 4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선수단은 차량 이동을 포기한 채 헬리콥터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시민들은 함께 웃고 춤추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We know Messi will win. Argentina will win. It's from our heart. Vamos, Argentina.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 5명 가운데 2명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늘만은 모든 걸 잊고 조국 아르헨티나를 마음껏 자랑스러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피부 부착형 혈당 측정기기가 개발됐습니다. 캐나다 워털루대 연구팀은 가로, 세로, 길이 각각 1cm의 기판에 수백 개의 미세침을 도입해 피부 어느 곳에나 붙여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기기가 14일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고 측정값도 유의미하게 정확한 데다 값싼 재료로 만들어져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신호가 아닌 빛으로 작동하는 초고속 고성능 광반도체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실리콘 기반 반도체 공정에 광소자를 적용해서 기존 반도체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빠르고 전송 가능 거리도 2km로 수천 배 늘어난 광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반도체 크기를 기존 반도체의 5분의 1 크기로 제작할 수 있다며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터 등에 적용하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R&D 투자 비용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 7만여 곳의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총 연구개발비가 102조 1,352억 원으로 1년 전에 93조 1,000억 원보다 9.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과 외국에서 투자한 비중이 76.4%였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전체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14.8%였는데 20% 안팎을 차지하는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인이 국가발전 공헌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과학기술 유공자 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한 건 선배 과학기술인이 토대를 닦아놓은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 유공자 77명을 지정해서 국가적 예우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 말 신규 과학기술 유공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다 이웃나라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방역 상황이 다시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분위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